이번 주에 대내외적으로 산재한 변수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이어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에 도착을 했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 관세 협상, 여기에서 실질적인 수치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하게 될 거고요. 또 지금 주식시장과 연결을 하게 되면 산업협력 분야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 원전 또는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미국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되고 어떤 위치에 유지가 될지 이게 주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조선 그리고 2차 전지에 이르기까지 산업협력과 관련된 분야가 주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지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이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협상이라면 사실 정상이 만나기 전에 실무진에서 일정 부분 다 완료가 되고 거기에 서명하는 형태로 끝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선례와 다르게 즉각적으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세 협상 기존의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회담 자리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굉장히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 없고 결국에 결과를 지켜보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또 원전과 관련된 종목도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한미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혹은 지켜보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기대감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하고 미국은 원전 생태계에서 결국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라든지 디자인 쪽에 강점이 있다면 한국은 시공 쪽에 훨씬 더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협력을 하는 부분이 사실 지난주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일단 원자력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얘기는 잘 돼야 되겠고요. 기존에 한국은 뭐 농축 우라늄이나 아니면은 사용 후 재처리 연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향후에 원전의 새로운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SMR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이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비교하게 되면 한국 미사일 협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득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정부 또 민간 여기에서 총출동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원전 기술과 관련해서 뚜렷한 혜택을 얻어낼 수 있다면 관련 종목들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된다면은 더욱더 크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지켜봐야 하는 이슈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 원전 시장 여기에 진출을 하게 되려면 이 현대 사회에서는 결국에 계약 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조인트 벤처를 맺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향후의 협력 가능성이 훨씬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기대봄직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한미 동맹에 있어서 현대화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또 방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변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방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트랙 레코드는 없었고요. 미국은 무기를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국의 수혜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은 전 세계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이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있고 지구촌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군사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하고의 이 동맹화 그리고 현대 방산과 관련된 협력을 맺게 되면 관련된 장비, 부품 그리고 소모품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국에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알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국 쪽에 수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맹의 현대화라는 부분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방산주에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의중을 탐색하는 데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운데 한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감이 이에 따라서 비춰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인 의견은요? 아무래도 이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상대방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리적 위치상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또 경제 의존도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때는 아마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이제 강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에 맞는 형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가 굉장히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을 했다면 지금 뭐 중국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중국인 무비자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주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넘어가자면은 발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둘기파적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환율 시장도 움직이고 외환 시장도 움직이고 증권 시장도 환호를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파월 의장도 본인 임기의 마지막 잭슨홀 연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관점을 보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뉘앙스를 표명했지만 이 독립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압력에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좀 태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 요약을 해보면 정책 조정의 이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물가와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보다는 고용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이 10만 건 이하로 내려가는 등 지금 고용 시장에 부진이 있기 때문에 물가는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 또는 이 영향이 누적되고 있지만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고용을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은 금리가 내려가는 강세를 띄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 연준이 그동안에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폐기했고요. 이제 물가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 결정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다르게 혹시라도 물가가 다시금 급등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내 2번의 인하가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흥미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균형은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둔화가 돼서 문제다라는 평가였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래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해석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시장에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에 대한 상방 위험 그리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을 언급을 하면서 위험과 관련된 균형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이 둔화돼서 배드 뉴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촉발하는 굿뉴스가 나오게 될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요.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전망이 생각보다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언급은 했지만 금리 인하가 연내 2회가 100%가 아니라는 점, 요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면 미국에서 기준금리 경로와 관련해서 페드 워치라는 걸 많이 봅니다. 네. 한국 투자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파월 의장 의견이 있기 전에 75에서 90%까지 9월 금리 인하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85% 조정이 된 만큼 지금 100%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행보를 두고도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한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도 사실 연내 금리 인하 2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 금리 인하의 2번이 25bp 2번인지 아니면 25bp 한 번, 50bp 한 번인지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어쨌든 25bp 2번 정도의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0bp 인하까지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유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도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기준금리 무난하게 동결이 될까요? 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갖고 있고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에 금리 인하 액션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최근에 진정이 되었다가 다시금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부동산 관련된 정책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 정책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8월보다는 10월 정도가 금리 인하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인 변수들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여당 주도로 24일 어제가 되겠죠. 노랑봉투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집중투표제라든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기업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걸 먼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 한국 대형주 중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조업단은 노란봉투법에서 얘기하는 노동법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노동법,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여러 가지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벤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 상승 압력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제조업 대기업들은 상당 부분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전 중에 아마도 이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투표가 열릴 수도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결국에 소액주주의 의견을 기업 경영에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배당 정책이 강화될 수 있는 기업들, 뭐 지주라든지 금융 이런 쪽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27일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뭐 목요일 새벽이 될 텐데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계속해서 실적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서프라이즈도 중요하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일단 엔비디아는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거는 2026년도 2분기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에서
GB300이라든지 아니면 H20 이런 것과 관련된 수출이 양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AI 버블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젠슨 황 CEO가 향후에 AI 투자 그리고 현재 상황들 어떻게 얘기해 줄지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때문에 IT 관련된 주 굉장히 좋은데요. 젠슨 황이 거기에 방점을 찍어줄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는 그런 욕구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결론을 앞두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조업단보다는 조금 배당과 관련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주나 금융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 시장의 대내외적인 변수 알아보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